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이번에 유창훈에 의해서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많은 분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간단하죠. 그냥 뭐 단순하게 이재명, 진짜 저 낯짝 안 볼 수 있었는데, 진짜 유창훈에 의해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우리가 더 보게 생겼구나.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그것도 있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법치라고 하는 거,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인물을 위해서 정치적인 판단에 좌지우지 됐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진짜 우리가 분노하는 포인트죠. 사실 이거는 분노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나라를 뒤집어 엎어도 될 만큼 심각한 사안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지켜질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막이 어떻게 보면 법치고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다라는 얘기가 뭐 우리가 심심치 않게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 입에서 그따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재명 같은 진짜 잡스러운 인간, 수많은 범죄 혐의에 둘러싸여 있고 아직까지도 구속이 안 되고 있는 저 인간의 입에서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얼마나 우리나라의 법치 체계가 무너졌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떠들어봤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예 그냥 뭐 정치적으로 그냥 저렇게 얘기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에 의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유창훈이가 기각을 시킨 게 얼마나 터무니없었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짓거리였는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로써 저희는 유창훈이라고 하는 이름을 조금 더 오랫동안, 아니 앞으로 역사가 계속해 가지고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유창훈이가 강력하게 비판했다라고 표현할까요? 그게 이제 그 검찰의 대북 송금과 관련된 수사였습니다. 기각사유서에 보면은 유창훈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죠. 대북 송금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사실상 소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또 증거에 대해서도 대북 송금 문제 같은 경우는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북 송금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다른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보게 된다면은 유창훈의 판결이 얼마나 터무니없는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대북 송금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화영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그런데 이번에 이화영에 대한 구속영장이 추가적으로 발부가 됐습니다. 이번에 발부가 된 게 몇 번째요? 무려 세 번째입니다. 솔직히 법원 입장에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이화영 씨 같은 경우는 1년 가까이나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세 번째까지도 구속을 시킨다라는 건 솔직히 법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인권적인 문제가 됐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는 게 누구겠습니까? 유창훈이죠. 유창훈이가 방금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대북 송금에 대해 가지고 증거도 아직 확인이 안 됐고 혐의도 소명이 안 됐고 그래가지고 이재명까지도 그렇게 구속을 안 시켜버렸는데 같은 판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창훈이가 그런 식의 판결을 내렸는데 정반대 결정을 다른 재판부가 내려버린 것이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 지금 이화영이 같은 경우는 대북 송금 문제 같은 경우는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이 되어 있고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도 높고 그리고 또 도주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두 번이나 1년 가까이나 구속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화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번째 발부를 한 겁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유창훈이를 매긴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의 대북 송금 문제 같은 경우도 어디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수원지검에서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 아마 이 소식을 듣고 이재명이 굉장히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수원지검은 3전 3승이잖아요. 그렇죠. 이화영 씨에 대해 가지고 구속영장을 지금 세 번 신청을 했는데 세 번 다 발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이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꼼꼼하게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이 문제는 수원지검이 수사를 해왔다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 있는데 이재명과 엮여있는 그 지금 대북 송금 같은 경우도 수원지검으로 이첩이 돼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글쎄요. 이 소식을 듣고 이재명의 등골이 굉장히 서늘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화영 씨의 변호인 측의 반응을 또 봐야 되는 것인데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재판부라고 할지라도 1년이나 구속이 돼 있었는데 설마 세 번째까지 구속영장을 발부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너무 놀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조차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너무 놀라서 그런지 정신줄조차 놓아버린 것인데 변호인 입장에서는 바로 지금 뭐 기자회견 같은 거 하면서 유례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하고요. 심지어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도 하겠다 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씨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앞선 재판조차도 거부하겠다.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번에 나왔던 결정 이제 이재명의 또 다른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거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거랑 백현동 같은 경우는 뭐 박근혜 정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부 또한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다음에 재판이 열릴 때도 이재명이 안 나오면 그냥 재판을 진행해 버리겠다 이렇게까지도 밝힌 상태예요. 근데 원래 우리가 형사소송법에 따르게 되면은 이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피의자가 출석을 안 하면 재판을 못 하게끔 원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원칙까지도 깨부실 만큼 재판부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꼭지가 돈 거죠. 그때 이재명이가 뭐라고 하고 재판에 안 나갔었습니까? 국감에 참석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재판에 안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국감에 가지도 않았거든요. 당연히 이런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게 꼭지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그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다음에 안 나오면 재판 진행해 버리겠어요. 이게 지금 기본적인 재판부의 분위기인 거예요. 이번에 이화영 씨에 대한 그 구속영장이 세 번째 발부가 된 것도 제가 보기에 그거랑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재판부의 지금 기류 자체가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파악을 좀 똑바로 못하고 철부지같이 이화영 씨가 재판 거부를 하고 그리고 유창훈 같은 판사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심에서 재판부를 기피 신청을 한다. 글쎄요, 제가 보기엔 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대북송금 똑같은 사안에 대해 가지고 이화영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세 번째까지 발부가 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유창훈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죠. 유창훈과 누구의 커넥션, 이른바 권순일과의 커넥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유창훈이 같은 경우는 권순일과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창훈이가 대법원 재판 연구관이었던 2013년도부터 2015년도 그때 권순일 또한 마찬가지로 법원행정처 차장과 대법관을 역임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측근 중에 측근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이제 이균용 대법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88년 이후였나요? 88년 이후에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민주당 쪽에서 진짜 발광을 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균용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의 친구다라는 거예요. 친구의 친구만 뭐예요?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사실상. 그리고 저 친구의 친구라고 하는 것도 100번 양보해가지고 만약에 이균용 후보자가 평상시에 돌아다니면서 야 있잖아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친구 사이다, 그래서 내가 제일 친한 친구랑 잘 알고 지내, 이런 식으로 떠벌리고 댕겼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에 옛날에도 똑같이 민주당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균용 후보자랑 윤석열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 당신이 아시지 않냐? 라는 식으로 몇 번이나 물어봐가지고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했던 게 친구의 친구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건덕지 삼아가지고 삼권 분립이 훼손될 수 있다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서 이균용 후보자를 갖다가 결국에는 임명을 안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꼬락서니를 봤었을 때 유창훈이 같은 경우는 이균용 후보자한테 적용이 됐던 그 기준에 5분의 1, 10분의 1만 적용이 되더라도 유창훈은 구속이 돼야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권순일 같은 그런 범죄 혐의자, 그 범죄 혐의자에 대해 가지고 같은 학교 나왔고 같은 고등학교 나왔고 같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선후배 사이고 직장생활까지 같이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친구의 친구를 넘어가지고 그냥 친한 친구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간이 기피 신청도 하지도 않고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했다? 이거만큼 큰 범죄가 어디 있겠냐고요. 저는 권순일 때문에 유창훈이가 그렇게 같이 죄를 물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이균용 후보자를 내쳤던 그 기준에 따른다면은 이 유창훈이 또한 마찬가지로 기피 신청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균용 후보자가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의 친구라는 이유로 낙마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유창훈 또한 마찬가지로 판사복을 벗기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냥 단 겁니다. 그냥 권순일이 친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슨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준이 똑같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참으로 진짜 사법부가 흔들리다 보니까 국민들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재명에 대한 그리고 유창훈에 대한 정의 구현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